71세, 41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제우씨만 믿어요라던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800만 원이 넘는 노후 자금을 모두 건넸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자식들이 등을 돌려도 우리는 서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원룸 문을 열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남겨진 건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41년 전 악몽이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저는 컨테이너 방에서 라면을 끓이며 묻습니다. 늙어서 붙잡은 환상의 대가가 이토록 참혹할 줄 알았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모든 걸 잃기까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1살 김재우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한때는 중견기업 영업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새벽 6시면 눈이 떠지는데 집에서 더 있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1시간 일찍 경비초소로 나가곤 했어요. 경비초소 안작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아파트 현관을 지키고 가끔 택배 받아주고 주민들 인사받고 그게 전부였어요. 점심때가 되면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후에는 휴게실 낡은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어요. 저녁이 되어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 채영이가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45년, 한때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혔어요. 아내는 항상 피곤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한숨만 쉬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 소리만 더 커졌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뭘 말해도 다툼이 됐거든요. 밥 먹었냐는 말조차 당신은 신경도 안 쓰잖아라는 대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은퇴 후 제 삶은 정말 공허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빴어요. 영업 실적 걱정하고 부하 직원들 챙기고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퇴근하면 늦었지만 집에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가장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들 둘은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 내려가 있었어요.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보다는 핸드폰이 더 재밌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말을 걸면 고개도 안 들고 게임만 했어요. 아내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서로 다른 시간에 밥 먹고 낮에는 각자 할 일 하고 저녁에도 말없이 지냈어요. 가끔 아내가 당신 건강검진 언제 받을 거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나중에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또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 날 저녁 경비초소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엔 한 달에 한 번씩 누군가 안부 메시지를 올렸어요. 대부분 건강 자랑이거나 손주 사진이었어요. 그날도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동창이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박채린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박채린,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이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했던 아이였는데 저는 그 애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고백도 못하고 대학 졸업 무렵 그 애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됐고 소식도 끊겼어요. 그게 벌써 41년 전 일이에요. 단톡방 메시지에는 박채린이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어요. 다음 달 동창회에 올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41년 만에 다시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설렜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 쌓인 책장 구석에 있던 앨범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박채린의 흑백 사진을 발견했어요. 단발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20대 때 느꼈던 그 설렘, 30대에도, 40대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이 71살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게 위험한 신호라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옛 친구 만나는 거라고, 동창회 한번 가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거울을 더 자주 봤어요. 흰머리가 절반이 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경비복 말고 예전에 입던 깔끔한 셔츠를 꺼내 다림질도 했어요. 아내는 제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밤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동창회 날짜가 확정됐고 참석자 명단에 박채린 이름이 올라왔어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71살 노인이 20대 청년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동창회 전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내일 그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녀는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저는 그날 밤 생각했어요. 41년 만에 다시 만나는 첫사랑, 과연 제 무너진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동창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아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평소엔 제가 씻는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는데 그날따라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어디 가냐고요? 저는 그냥 동창회 간다고만 대답했어요. 아내는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오겠네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냈어요. 평소 경비복만 입다가 정장 차림을 하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식당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이미 몇몇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나이 든 모습이었어요. 흰머리, 주름, 불룩한 배, 그런 것들이 세월을 증명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 시선은 계속 입구를 향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어요. 박채린, 41년 만에 다시 본 그녀였어요. 흰머리가 절반쯤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도 생겼지만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71살 늙은이의 심장이 20대처럼 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그 목소리가 옛날 그대로였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동창들은 각자 근황을 얘기했어요. 손주 자랑, 건강 자랑, 여행 자랑, 그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체리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얘기를 할 게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됐어요. 몇몇 동창들은 먼저 일어났고 남은 사람들끼리 더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채린이 저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뭐 하며 사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퇴하고 아파트 경비 일 한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요? 파트타임으로 마트 계산대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우등생이었던 그녀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요. 체리는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혼자 사는 게 점점 버겁다고,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면 말 상대가 없어서 텔레비전만 본다고요.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내와는 대화가 없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경비초소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도 누구한테도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체린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냉랭해졌다는 것,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것, 은퇴 후 삶이 공허하다는 것,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체리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다른 동창들은 다 떠났고 식당에는 저희 둘만 남았어요. 체리는 핸드폰 번호를 물었어요.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고요. 저는 얼른 번호를 줬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체린도 저처럼 외로웠고, 저처럼 힘들었고, 저처럼 누군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켰는데 체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얘기 나눠서 좋았다고, 오랜만에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 체린과 저는 자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심 뭐 먹었냐? 오늘 날씨 좋다.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소함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갖고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며칠 후 체린이 만나자고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요. 저는 경비 일 마치고 바로 나갔어요. 평소엔 일 끝나면 초소 휴게실에서 뒹굴거렸는데 그날은 서둘러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체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마트 일이 힘들다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웠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니요. 저라도 옆에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냥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눴어요. 체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었던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 이혼 과정의 고통,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가끔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위로했어요. 체리는 제 손을 보며 고맙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아내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만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어느 날 밤 제가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에 체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꼭 보고 싶었어요. 재우 씨한테만 마음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 문자를 아내가 봤어요. 제가 샤워 끝내고 나왔을 때 아내는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친구야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이른이 넘어서 무슨 짓거리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아내가 소리쳤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친구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됐어요. 아내는 울었고 저는 짜증을 냈어요. 4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이었어요. 아내는 당신이 변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당신도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받아쳤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아내는 방문을 잠갔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저는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려는 게 죄가 될까요? 아내와의 큰 싸움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아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냥 혼자 식빵 하나 먹고 경비초소로 나갔어요. 경비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밖에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체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체린은 항상 빠르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며칠 후 체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월세가 밀렸는데 집주인이 당장 내놓으라고 한다고 했어요. 4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당장 구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마트 월급은 다음 주에나 나온다고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체리는 미안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되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통장에서 50만 원을 뽑아 체린한테 건넸어요. 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재우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체리는 저를 필요로 했어요. 그 일 이후 체린과 저는 더 자주 만났어요. 경비초소 근처 작은 카페에서, 공원 벤치에서, 때로는 경비초소 휴게실에서도 만났어요. 휴게실은 좁고 낡았지만 저희만의 공간 같았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조용히 얘기 나눌 수 있었어요. 체리는 점점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놨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약값이 부담스럽다고, 전기요금도 밀렸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씩 돈을 건넸어요. 10만 원, 2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까지요.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경비 월급도 들어오고 국민연금도 나왔어요. 아내와 따로 쓰니까 제 돈은 제가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체린을 돕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경비초소 휴게실에서 체린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캔커피 2개를 사서 마주 앉아 마셨어요.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고 체린의 옆 얼굴이 따뜻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어요. 체린이 재우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제 얘기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 처음이에요. 저는 쑥스러워서 별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71살에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초소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아파트 주민이 택배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택배를 찾아줬어요. 주민이 가고 나서 체리는 제가 방해되는 건 아니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전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나, 아내한테 소문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보다 체린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아내의 차가운 시선과 무거운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체린과 저녁까지 함께 먹었어요. 저렴한 국밥집이나 분식집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국밥을 먹으면서 체린이 물었어요. 재우 씨는 부인분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말도 안 해요. 집에 있어도 남남 같아요.
체리는 저도 그랬어요 라며 자기 이혼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희는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배우자한테 상처받았고, 둘 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마다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아내는 여전히 저를 외면했고, 저도 아내를 피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각자 핸드폰만 보거나 아예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슬펐어요. 어느 날 밤 제가 늦게 들어갔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제 통장 명세서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몰래 찾아둔 거였는데 아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 돈 어디에 썼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체린한테 줬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데 썼어라고만 했어요. 아내는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필요한데요? 그 여자한테 준 거 아니에요? 아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이른이 넘어서 창피한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라며 소리쳤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는 그래요.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경비초소로 다시 나갔어요.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초소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큰 싸움 이후 며칠 동안 아내와 저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눈 떠도 서로 인사하지 않았고 밥도 각자 알아서 먹었어요. 집안의 말소리가 사라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경비초소로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체린과는 여전히 자주 만났어요. 아내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경비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거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제가 여보라고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 화장품도 없어졌어요. 침대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의 글씨였어요.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저는 딸네 집에 가 있겠어요. 단 3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아내가 떠났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컸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아내가 항상 챙겨두던 반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 제대로 하세요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작은 아들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우시는 거 아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체린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아내와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아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늦게 들어와도 뭐라 할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체린한테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체린은 놀라며 저 때문인가요? 미안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야.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라고 말했어요. 체린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날 이후 체린과 저는 더 자주 만났어요. 이제는 눈치 볼 사람도 없었고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경비초소 휴게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간단히 술 한잔하기도 했어요. 소주 한 병 나눠 마시면서 서로의 인생을 얘기했어요. 체리는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털어놨어요. 병원비가 걱정이라고, 약값이 부담스럽다고, 전기요금도 또 밀렸다고요. 마트 일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씩 줬는데 나중에는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게 됐어요. 체리는 항상 미안해요. 꼭 갚을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 천천히라고만 했어요. 사실 갚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제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경비 월급과 국민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노후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을 모아둔 적금이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씩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만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체리는 이러면 안 돼요. 재우 씨 노후 자금인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아. 내가 쓸 돈이야 라고 했어요. 체린의 사정은 계속 나빠졌어요. 집주인이 원룸을 비우라고 했다고, 새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당장 5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적금을 해지하고 500만 원을 건넸어요. 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재우 씨, 제가 어떻게 갚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나이에 돈이 뭐가 중요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체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아내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자식들도 저 없이 잘 살았어요. 하지만 체리는 저를 필요로 했어요. 저는 착각했어요. 체린이 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을 필요로 한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71살 외로운 남자는 진실보다 위로가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빈집에 혼자 앉아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가 거의 바닥나 있었어요. 몇천만 원 있던 노후 자금이 이제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체린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체린한테 500만 원을 준 다음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보내는 문자에 답장이 늦었어요. 평소엔 10분 안에 답장이 왔는데 그날은 2시간이 지나서야 짧게 미안해요, 바빴어요 라고만 왔어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답장이 점점 늦어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통화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고만 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픈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경비초소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확인했어요. 하지만 체린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체린이 일하는 마트로 갔어요. 계산대에 체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산대에 낯선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아줌마한테 박체린 씨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박체린 씨요? 며칠 전에 그만뒀어요. 갑자기 안 나온다고 문자 보내고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트도 그만뒀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바로 체린의 원룸으로 향했어요. 체린이 산다고 했던 동네,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채린 씨? 계세요? 제 목소리만 텅 빈 방에 울렸어요.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가구도 없고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에 붙어 있던 달력도 떼어져 나갔고 화장실에 걸려 있던 수건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채린과 함께 차를 마셨는데 그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창틀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채린의 글씨였어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우리는 인연이 아니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쪽지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고마웠어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준 돈, 제 노후 자금, 제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41년 전을 떠올렸어요. 대학 졸업 무렵 채린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랬어요. 아무 말 없이 연락도 안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41년이 지나 다시 나타났고 또다시 사라졌어요. 또 그때처럼 저는 중얼거렸어요. 71살의 남자가 20대 때 당한 것과 똑같은 상처를 또다시 받은 거예요. 아니, 더 깊은 상처였어요. 이번에는 돈까지 잃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채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 응답만 나왔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채린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된 것 같았어요. 문자도 전송이 안 됐어요. 채린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제 얘기를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현금으로 줬고 문자로만 얘기했어요. 채린은 꼭 갚을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경찰은 민사 문제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멍하니 경찰서를 나왔어요.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70이 넘어서 사기를 당한 늙은이, 첫사랑한테 속은 바보 같은 남자,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은 300만 원도 안 됐어요. 몇 천만 원 있던 노후 자금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채린한테 준 돈을 계산해 보니 총 800만 원이 넘었어요. 제 1년치 경비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한심했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저한테 화가 났어요. 채린은 처음부터 계획한 걸까요? 동창회에 나타난 것도, 외로움을 호소한 것도, 제게 돈을 빌린 것도 다 계획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그날 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 소송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진짜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졸업 앨범이 생각났어요. 저는 책장에서 앨범을 꺼내 채린의 사진을 봤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채린이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채린이 사라진 지 일주일 후 정식으로 이혼 소송 서류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서류를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4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률 용어 몇 줄로 정리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며칠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는데 아들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친구를 도와줬을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아들들은 믿지 않았어요.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친구한테 줬다고요?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요?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실망이에요. 어머니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세요? 저희도 창피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자식들한테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됐다는 게 그게 가장 아팠어요. 아들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족이 다 떠나간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다음 날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불려갔어요.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경비원이 근무 시간에 여자를 경비실로 데려온다는 얘기였어요.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대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경비원 구해야겠어요. 저는 경비 일마저 잃었어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 월급을 받고 경비복을 벗었어요. 옷장에 걸린 경비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집을 나가야 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가 먼저 집을 쓰겠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보낸 문자에는 일주일 안에 나가 주십시오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아들들한테 갈 수도 없었고 친구들한테 신세 질 형편도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한 곳은 아파트 옆 컨테이너 방이었어요. 경비 일할 때 가끔 봤던 곳인데 한 달에 20만 원이면 쓸 수 있었어요. 컨테이너 방은 정말 좁았어요. 서너 평 정도 됐을까요?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밖에 공용으로 쓰는 거였어요. 한여름에는 더워 죽을 것 같고 한겨울에는 추워 죽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처음 들어간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빗소리가 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영업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45년을 가정을 지켰던 사람이 이제 컨테이너 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지는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렀어요. 체린한테 속은 게 분했고 가족을 잃은 게 슬펐고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71살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밤이면 생각이 많아졌어요. 체린한테 보냈던 돈 800만 원이 넘는 그 돈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괜찮은 방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컨테이너 방에서 살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어요. 아내한테 내뱉었던 말들도 생각났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그런 말들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말이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었어요. 아들들의 실망이에요 라는 말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평생 자식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학비 대주고 결혼자금 마련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방 작은 책상에 앉아서요. 그때 문득 졸업 앨범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유일하게 챙겨온 물건이었어요. 저는 앨범을 펴서 체린의 사진을 봤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체린,
단발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붙잡았던 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채린을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20대 때 느꼈던 설렘, 그때 놓쳤던 기회, 젊음, 그런 것들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늙어서야 찾아온 첫사랑이라는 환상, 그 환상에 제가 스스로를 속인 거였어요. 71살에 저는 외로웠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식었고 자식들은 바빴고 은퇴 후 삶은 무의미했어요. 그런 저한테 채린이 나타났고 저는 그녀한테서 젊음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채린도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롭고 돈이 필요했던 70살 여자였을 뿐이에요. 저도 그냥 외롭고 위로가 필요했던 71살 남자였을 뿐이고요. 우리는 서로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용당한 거고요. 빗소리가 더 거세게 컨테이너 지붕을 두드렸어요. 저는 라면 국물을 훌쩍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킨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요. 71년을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을 몇 달 만에 다 잃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상실은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아니었어요. 제가 잃은 건 저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71살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그걸 잃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만 컨테이너 방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곰팡이 자국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요. 71살, 아직 10년은 더 살 수 있을까요? 20년은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컨테이너 방에서 혼자 라면 먹으며 후회만 하다가 갈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늙어서 찾아온 환상을 붙잡으려 했던 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거요. 지금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요. 아내도 가족도 평범한 일상도 다 있을 때 지켰어야 했어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오랜 배우자와의 권태가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늙어서 찾아온 환상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이 컨테이너 방에서 제 시간은 천천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1살 늙은이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어요.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70이 넘은 나이에 40년 전 첫사랑이 다시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41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한 것도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한 느낌을 외면했어요. 왜냐고요?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은퇴하고 나니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채린이 나타나서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를 의지했어요. 그게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오랜만에 누군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면 그 사람한테 빠져들기 쉬워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 그래요. 외로움이 뼈 속까지 파고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징조가 분명했어요. 저는 머리로는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외로움 때문에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만약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말려주세요.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은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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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기 어려워요.
끼 어려워요. 끼 어려워요. 끼 어려워요. 끼 어려워요. 끼 어려워요. 끼